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비싼 생활비, 비싼 책값, 이번에는 비싼 등록금입니다. 캐나다의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도를 넘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부모들의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부담이 큽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학자금 융자나 대학생 생활 융자, 카드 등으로 감당해 나가지만 그 규모가 이젠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새학기를 기점으로 캐나다 대학들의 1년치 평균 등록금이 5,700달러를 초과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3%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캐나다 학생연맹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C주 대학들의 1년치 평균 등록금은 이보다 700달러 낮은 5,000달러였으나 학생연맹의 KT 마로치 씨는 BC주의 생활비가 캐나다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학비가 다소 저렴한 것이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로치 씨는 캐나다 학생들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평균 35,000달러 정도의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학자금 대출 등의 빚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지원 시스템보다는 학비를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단체들은 각 주정부들은 물론 연방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다 보면 너무 낮은 속도 제한으로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도로의 상태나 운전 상황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마치 자동차 돌을 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공간과 여유가 있을 땐 좀 빠른 속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운전자 단체가 주요 도로의 차량들이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 중 하나인 센스BC가 BC주 주요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의 이안 투틸 대변인은 BC주는 오래전부터 느릴수록 안전하다는 믿음을 도로법에 적용해왔다며 그러나 이는 매우 낡은 사고방식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스BC의 투틸 씨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최적의 속도는 각 도로의 특징과 상태, 날씨, 그리고 그 도로를 지나는 타 차량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BC주의 도로법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통경찰이 과속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시간에 더 치명적인 다른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낫다며 과속은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낮은 속도 제한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속도 제한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도로 중 하나로 C2스카이 고속도로를 지목하며 거액을 들여 건설했지만 낮은 속도 제한으로 인해 그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2스카이 고속도로에는 단속이 없을 경우 이곳을 지나는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을 어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속도 제한을 지키려 하는 운전자들과 교통 흐름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운전자 단체의 투틸 씨는 미국의 여러 주들을 비롯해 많은 국제도시들이 도로의 속도 제한을 높이고 있다며 BC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재 시설 확장 공사가 한참인 밴쿠버 아트 갤러리가 BC주 미술 전공생들을 갤러리의 멤버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먼저 에밀리카 대학 재학생들에게 75달러의 멤버십을 5달러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데인 재단이 1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를 대표하는 미술대학 에밀리카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BC주의 모든 미술 전공생들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갤러리 측은 앞으로 5년 안에 미술 공부를 계획 중인 BC주의 모든 고등학생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BC주의 모든 미술학도들이 밴쿠버 아트 갤러리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데인 재단의 마이클 어데인 씨는 처음 아트 갤러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후원 이유를 말했습니다.
어데인 씨가 젊은 시절인 지난 50년대 뉴욕에서 미술 공부를 할 당시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에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자신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책들과 인터넷 자료만으로 미술 공부를 이끌 수 없다며 자주 갤러리를 찾아 예술의 실체를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트 갤러리는 지난 11일부터 에밀리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둘째 날인 12일까지 2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데인 재단과 밴쿠버 아트 갤러리 측은 2018년에는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갤러리의 일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적 상황과 실명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공식 발표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네티즌들이 가해자로 인터넷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이 나서 업로드 및 배포 행위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교통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포트 코퀴틀람에서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16대 여성은 다음 날인 11일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제이미 청 경감은 이 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은색 포드 F150 트럭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뺑소니 사고로 기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해자로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도 않은 한 사람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그를 가해자로 확정짓고 그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중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년보다 더웠던 올해 여름 날씨가 BC주 베리 농가에 풍작을 안겨주었지만 광역 밴쿠버 지역에 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밴쿠버의 해충 구제 전문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쥐의 번식력이 강해진다며 사람들의 음식물 관리도 함께 부실해지면서 쥐가 늘어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한 동물의 퇴치를 도와주는 AAA 와일드라이프 컨트롤의 랜디 셀링시 씨는 모든 종류의 거주시설에서 쥐가 발견되고 있다며 쥐의 출몰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밴쿠버 웨스트 지역에서도 쥐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쥐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쥐의 출현을 반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서워하기 때문이지만 진짜 문제는 쥐가 전깃줄이나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갉아먹는다는 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쥐가 집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음식을 반드시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고 내부와 외부가 연결된 구멍을 막고 잔디를 짧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밴쿠버 시민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은 정신질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정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서장인 짐 추 씨도 그레고르 시장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추 서장은 지난 15개월 동안 모두 26명의 시민들이 정신질환 환자로부터 이유 없는 공격을 당했다며 더 이상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 대표되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만 할 수 없다며 정신건강과 사회안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정부가 정신질환 치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C주 정부와 경찰 그리고 ICBC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문자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BC주에서는 매년 평균 91명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핸드폰 사용은 이미 과속과 음주운전에 이어 세 번째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BC주 교통부 장관 토드 스톤 씨는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가득한 도로 위에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운전 중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평소보다 4배, 특히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23배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도 주 전역에서 9월 한 달 동안 핸드폰 사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C주 교통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치프 콘스타블 제이미 그라함 씨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에 ICBC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입소스의 결과에 따르면 BC주 운전자들은 운전 중 전화를 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40%가 아직도 운전 중에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BC의 CEO 마크 브루처 씨는
운전 행위는 집중을 요구하는 고도의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밝히며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행동을 하는 시간을 감소시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난민의 범주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시사하는 등 이민, 난민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해 난민 심사와 수속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 신청 접수 단계부터 걸러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탈북자들이 난민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한인 사회에 섞여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연방이민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난민들입니다. 최근 북한 출신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수속 절차와 심사에 까탈스러운 태도로 전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인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동거인 보증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던 탈북 여성 이모 씨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3차 보증인까지 세우며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곧 영주권이 발급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되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임시보호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어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난민 수속을 진행 중인 또 다른 탈북자 김모 씨는 한 단체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 절차와 보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국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난민 확정 소식을 들었으나 결국엔 난민 신청이 거부됐다는 최종 소식을 받아들고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 강화는 탈북자들 자체의 문제가 큽니다. 적지 않은 난민 신청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캐나다에 들어온 만큼 한국 국적 취득을 속이고 난민 신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를 묵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원조회를 강화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방정부의 긴축 재정 등의 상황이 이민 및 난민에 관한 연방정부의 태도를 더욱 경직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연방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1사분기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총 464명이었으며 여전히 수백 명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는 719명으로 이 중 230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도암 김정홍 선생의 도예교실이 마련한 자기 전시회 클레이 포 유가 오는 10월 13일까지 포트무디에 위치한 블랙베리 갤러리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총 26점이며 김정홍 선생과 도예교실 제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정홍 선생의 도예교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가 9번째입니다. 현재 도예교실에는 총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자신들의 작품 중 엄선해 전시회를 개최해왔습니다. 9번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성인 회원들의 작품과 학생 회원들의 작품이 함께 소개되면서 도예교실의 세대를 초월한 창작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예교실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안나 씨는 실생활에서 접시로 혹은 전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번 전시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시회 장소로 사용되는 포트무디 옛날 시청사의 아트갤러리 도예 회원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김정홍 도예교실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예교실 회원들의 작품이 고화도를 이용한 작품인데 반해 아트갤러리 회원들의 작품의 경우 중화도의 조소 작품들이 선보이면서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주관한 김종홍 선생은 해마다 작품을 전시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 전시회에서 특별한 점은 백자흙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상감이나 문양보다는 페인팅 위주의 작품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전시 작품들을 구매 또는 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격은 15달러에서 30달러 선으로 큰 부담 없이 재미있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암 김정훈 선생은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제-캐나다 도예가입니다. 김정홍 선생은 지난 72년 남궁문화에서 사사하다가 78년 청자재현으로 유명한 해강 유근영 문화에서 한국 전통도예를 전수받은 정통도예인입니다. 지난 2001년 경기도에서 열린 세계도자기 엑스포 2001에서는 한국 100대 도예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년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서 우리의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캐나다 사회에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 10회 국제영어 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오늘 14일 11시에 밴쿠버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세안 아카데미 코키틀란 캠퍼스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는 밴쿠버 지역의 학생 40여 명이 참석해 글쓰기 실력을 겨누었습니다. 대회 결과 김홍주 양이 국제부 전체 은상을 그리고 6명이 장려상을 차지하는 등 밴쿠버 지역 학생들이 글쓰기 대회에 입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는 고등부의 문나연, 김선민, 김은솔,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유선우, 김지훈, 김혜지 학생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밴쿠버 현지 대회는 밴쿠버 중앙일보 후원으로 세안 아카데미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날 시상은 밴쿠버 중앙일보 김소영 사장과 세안 아카데미 캐나다의 다니엘 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2번 개최되며 11회 대회는 오는 1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회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밴쿠버 중앙일보 지명과 인터넷을 통해 공지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